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획 과정, 나머지 이 단계,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던 목표의 설정 단계, 상황의 분석 단계, 그리고 기획 전제의 설정 단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대안을 탐색하고 어떻게 찾고 그것을 어떻게 비교 평가하느냐는 그런 과정.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대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집행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대안 탐색과 그리고 비교하는 여러 대안들이 이제 찾아졌을 때 그 대안들 간의 비교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 단계를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대안을 선택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최종 대안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먼저 이 대안을 어떻게 찾느냐는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문제 해결 대안을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를 이제 지적할 수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우선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에 의존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 물론 현재에 처한 문제를 포함해서 미래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과거에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해결 방법을 소위 반추해봄으로써, 되돌아봄으로써 거기서 어떤 중요한 그 해결의 실마리일까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 발상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선례, 이웃들, 또 다른 나라들, 그래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보는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대안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례들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리켜서 선택적 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 모방. 이런 이 선택적 모방의 방법 중에 우리가 이 규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고 나면 또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상되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됐을 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견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 해결 대안들을 이미 마련해 놓은 겁니다. 매뉴얼로 마련해 놓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년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행정에 있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뽑는다거나,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평가하고 일을 시켜서 실적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작업들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그 매뉴얼을 여러 가지 형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규칙, 세칙, 이런 룰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표준 운영 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탠다드 오퍼레이셔널 프로시저.
그래서 SOP라고 약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SOP를. 그게 바로 이 SOP라는 것도 결국은 말을 바꾸면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인데요. 이 직관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통찰력, 개인의 통찰력에 의존하는 그 통찰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는 대안을 탐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레인 그러면 뇌 아닙니까? 스톰 그러면 이제 태풍입니다. 폭풍이죠. 그 뇌의 폭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머리를 쥐어짠다 이런 표현이 아마 가장 근사한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영어 표현에 근접한 그런 그 해석이 될성 싶은데요. 브레인스토밍 머리를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과 전문가들의 지도 내지는 조언을 통해서 문제 해결 대안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보통 이제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놓고 마음껏 어떤 엉뚱한 생각도 좋고 말이죠.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한 10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9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마음껏 난상 토론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조직에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 다시 말씀드리면 직위하고 관계없이 그 직위에 따른 어떤 권위랄까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서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급이 나보다 더 높다, 나보다 더 상관이다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더욱더 비중 있게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각각의 구성원들이 마음껏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피기배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피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돼지, 새끼 돼지를 이 피기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어린이들이 쓰는 유아어입니다. 피기배킹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등에 올라탄다는 얘기죠. 피기배킹.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편승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편승 기법. 우주선을 이렇게 띄울 때 말이죠. 우주선이 그냥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로켓에다가 이게 등에다가 우주선을 이렇게 태우고 등에다가 붙여가지고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우주선만 이제 딱 가게 되죠. 그런 방법을 피기배킹 운송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피기배킹. 이건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들을 얘기해요. 각자 이 아이디어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아이디어를 전부 합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전부 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 이걸 피기배킹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미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서 또 거기다가 자신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내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 피기배킹이죠, 그죠?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더 씌우는 겁니다. 추가하는 거죠. 더 씌워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뭘까요? 이 아이디어들은 전부 문제 해결 아이디어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대안을 찾는 이런 방법이겠습니다. 피기베킹 방법.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보통 이런 그 기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 어떤 토의를 한다거나 회의를 하면은 어떤 그 회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그 회의의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이 의견의 독점 현상, 이런 현상들을 예방하는 이러한 의미가 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안을 비교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대안을 찾는 그 과정이랄까요? 그 방법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는 선택적 모방의 방법, 대표적인 SOP라든지, 그 다음에 기획가의 통찰력, 직관에 의존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또는 전문가의 지도 내지는 조언에 따르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탐색하고 이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아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이제 나온 대안들을 안출된 대안들을 평가하는 그런 이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 대안에 뭘 가지고 어떤 측면을 평가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대안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효과에 대해서. 그 선택된 대안이 미래에 어떤 효과를 내느냐, 내는 효과, 그 대안이 초래하는, 가져올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서. 자, 화면을 보면요. 이 대안이 초래할 효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이걸 outcomes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 그리고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이 차이를 이루는가 하니,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은, 자, 여러분 그 화면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왼쪽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실제 집행했을 때 가장 가까인, 집행되는 대안이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가리켜서 결과라 그러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나타나는 효과를 성과라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나타나는 그 대안이 초래하는 효과를 가리켜서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 어떤 대안이 집행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를 우린 이름하여 결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한참 또 지난 후에 나타나는 효과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효과라 그러지 않고 성과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참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나타나는 그 대안이 초래하는 효과를 가리켜서 영향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효과라는 걸 빼고 효과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다. 결과, 성과, 영향,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대안이 초래할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효과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양평가죠. 영양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타민을 이제 먹는데 말이죠. 그 바이타민 C를 복용을 하는데 금방 복용하고 나서 뭐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몇 달 복용해야 됩니다. 1년. 이렇게 되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이에 1년 후에 건강해졌어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더 아주 탄력이 있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소소한 뭐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고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1년 후 내지는 2년 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결과는 비타민C 복용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비타민C를 내가 복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에 일단 신경을 쓴다는 사람인데, 그죠? 그럴 경우에는 건강을 챙기는 여러 가지 활동,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운동하는데도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말이죠. 몸에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피곤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하나의 효과죠. 따라서 비타민C의 효과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 대안이 초래할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타나는 효과, 이름하여 영양 효과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인 것이죠.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이 코스트 베네핏 어나리시스인데, 이 비용 편익 분석인 경우에는 그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이 이렇게 실현되기 위해서,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코스트가 있어요. 돈을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비용과 효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견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코스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약칭 C라 하고, 편익, 나타나는 그 효과를 benefit, 편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B, 약자를 쓰는 거예요. B. 그래서 B와 B 값과 C 값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용을 분모로 놓고 편익을 분자로 놓고 분수의 값을 가지고 결국 B, C분의 B의 값이 1보다 큰 값. 1이라는 건 뭘까요? 비용과 편익이 또 같을 때 1이 되는 것이죠. 그죠? 비용과 편익이 같을 때 1이 되는 겁니다.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럼 비용과 편익의 값이 비교한 그 분수의 값이 1보다 크다 하는 것은 결국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훨씬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이 큰 경우, 편익이 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그런 값 계산했을 때 그런 값이 나오는 대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택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용 분석의 논리입니다. 이 대안의 타당성의 조건, 그래가지고 화면 보시듯이 이 편익과 비용의 그 B 값이 1보다 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입과 산출을, 투입되는 건 뭘까요? 투입되는 건 비용이고 나오는 산출 값은 뭘까요? 편익이죠.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계산할 수 있는,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한정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안을 비교 평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비교 평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은, BC 분석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 아니?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개 경우는 말이죠. 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 정책, 기획 이런 경우에는 비용, 편익 계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화폐 가치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그 편익을 파는 시장이 없어요. 다시 말씀하면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적은 거죠. 아니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산림청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숲, 우리나라 이제 숲을 가꾸는 거죠. 이 푸른 숲을 가꾼다. 가꿔진 또 숲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은데 말이죠.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이제 하는 그 숲 가꾸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숲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숲을 가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비용에 대해서 편익이 어느 정도 화폐 가치를 갖느냐, 이거 측정하기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숲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한다거나, 맑은 공기를 우리들에게 선사한다거나, 아니면 야생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주말에 이 국민들이 휴양, 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숲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과인 것이죠. 그죠? 영향입니다. 성과죠. 결과입니다. 숲을 가꾸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화폐 가치로 측정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산림청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숲을 가꾸었을 때 이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보다 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을 건설한다. 그럴 때 댐 건설의 효과가 뭘까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홍수를 예방하는 겁니다. 숲을 잘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홍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댐을 만든다 그러면 홍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댐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유적지가 수몰되고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고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희귀 식물들이 희생이 되는 그런 이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뭘까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효과들은 댐을 건설하는데 감수해야 될 비용인 것이죠. 이것들은 비용.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화폐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해, 또 이 정부 정책, 또 국가 기획 과정에서 이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한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일단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확한 아주 이 논리, 대안 비교 평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서 아주 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사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한계, 본질적인 한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시가 된 대안의 비교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 비용을 통해서 나타난 그 효과, 나타난 그 대안이 초래할 그 이 효과에 초점을 둔 그러한 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그 정부의 그 이 공공재를 생산해서 그거를 제공하는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합의된 수준의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적은가, 아주 작은 비용으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 대안이 과연 뭐냐, 이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죠. 이것도 결국 이제 비용의 개념이 여기에 이제 주된 하나의 그 이 키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그 여기는 이제 주로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그 소위 그 효과, 그 목표, 정해진 목표를 여하에 잘 달성할 수 있는 그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뭐냐, 이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해진 일정한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찾는 거란 말이죠.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이 방법이 있는데, 최소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비용 최소의 그 원리에 따른 이 분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비용의 그 최고 한도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뭐냐, 이걸 이제 찾는 이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그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그 대안들의 경우에 그 이 비교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 바로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비용 내지는 그 이 계량적인 그런 그 이 측면으로서 다 이렇게 분해해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면서 대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용 효과 분석 방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괄적인 몇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째, 이 결정적인 그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한적인 요소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대안이 이 초래할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만을 추려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비교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그 비교 평가 과정 내지는 절차를 굉장히 단순화 내지는 간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대안 간의 그 우열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소 제한 비교법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차이 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안들 간의 차이점만을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대안과 B라는 대안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 요소들이 수반하게 되는 비용과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들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들만을 추려가지고 그 차이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그 차이 요소들이 수반대를 그 차이 요소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차이 요소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효과 이런 걸 이제 비교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계 분석입니다. 한계 분석에 의존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부가적인 그 소위 산출, 부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편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얼만큼의 돈을 더 들였을 때 얼만큼의 효과가 더 나타나는지 그 비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한계 분석의 그 주는 내용인데 이 단점은 뭐냐면 한계 분석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투여된 비용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선코스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용 그 어떤 그 경제적 능률성에 초점을 둔 그 대안 비교 평가 방법과의 차이 내지는 이 구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분석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 sunk cost, 매몰 비용, 이미 투여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방법이 이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지적을 받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의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최종적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하고 상황 분석하고 기획 전제 설정하고 나서 대안을 찾고 그리고 찾아진 대안들을 비교 평가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대안이 어떻고 어느 대안이 어떻고 어느 대안이 어떻고 이걸 다 평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뭘까요? 어느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선택하는 최종적인 선택 단계에 이르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획가가 과연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합리적인 근거에서 설정한 목표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되짚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 목표를 설정했어요. 이 목표가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설정된 구축된 목표인가? 제대로 설정된 정말 합리적인 목표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가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서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내지는 또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 목표가 아닌가 이런 점들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분석하고 기획 전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엇들을 했습니까? 정보, 자료 이런 것도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과정 문제들을 해결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과연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기획가죠. 기획가인 내가 그동안 활용했던 이런 정보 내지는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걸 여기서 한번 최종적인 대안 선택 단계에 있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통계적인 확률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의 방법을 이용하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추출해내고 색출해내가서 이것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자료를 완전한 자료로 보완시키는 그런 작업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내지는 절차, 이러한 이 가치 판단 또는 불확실성에 기초한 정보 자료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선택된 대안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첫째는 그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또는 근거가 되는 토대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대안을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고, 직관에 의존하고, 브레인스토밍 내지는 전문가의 조언 지도를 받아서 대안을 찾고, 그걸 어떻게 비교 평가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비교 평가의 방법 중에서 비용 편익 분석, BC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하는 것이 있었어요. 비용 효과 분석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 한계 분석을 한다거나, 제한된 요소 비교를 한다거나, 차이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대안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초점을 둔 대안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성과 능률성에 초점을 둔 대안 비교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비교 평가하고 나서 대안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 대안이 정말 바람직한 대안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칠판에다가 말이죠. 댐 건설을 이제 하는 거죠. 댐 건설. 여기 이제 후보지가 있습니다. 후보지. A 후보지, B 후보지, C 후보지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어느 지역에다 댐을 건설할 것인가?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 지역에다가 건설을 했더니 BC 분석했습니다. BC 분석. 코스트 베네핏 했더니 요 A 지역에 댐을 건설했을 경우에 BC 분석 값이 1.2가 나왔고 1.5가 나왔고 예를 들어 1.8이 나왔다. 이건 하나의 이 논리를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즉흥적인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논리. 자, 경제성과 능률성 요 기준을 가지고
대안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요 기준입니다. 기준. 이 선택 기준입니다. 선택 기준. 요 기준을 가지고 이 대안들을 선택한다. A 지역에, B 지역에, C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경우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가? 뭐 당연히 이거죠. C 지역이죠. C 지역. 요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 C 대안. 그래야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경제성 내지는 능률성에 기초한 대안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맞는 거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따져보느냐. 이 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B 지역인 경우에는 우선 C 지역은 말이죠. 점수는 높은 점수 나왔는데 여기에는 아주 그 대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 댐 건설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댐 건설의 효과는 뭘까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제공해주고 홍수를 예방해주고 하는 이런 그 댐 건설의 효과가 소수 사람들에게 댐 건설의 효과가 미치는 그런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이 소작농 하는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많이 있어서, 다수의 소작인들이 이 B 지역에 있어서 댐 건설의 효과가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지역이다. 상황을 잘 이렇게 뜯어봤더니 그렇더라. 이건 BC 분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랬더니 댐 건설의 효과라고 해서 소위 예산을 들여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댐을 건설할 경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책의 효과가, 기획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그런 거, 공익성, 또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 이 가치죠, 이거. 행정에서 중요한 이념이자 가치인 이런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B 지역이 바로 뭐가 될까요? B 지역을 A 지역보다 선호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죠. 분석과 근거가 되는, 대안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거죠. 화면 보시죠. 바로 그겁니다. 분석 및 근거의 재검토. 두 번째는 동의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 선택된 대안들이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력 있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대안을 가지고 실제 집행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응이라고 하는 저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순수히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는 토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적 시행을 하는 겁니다. 파일럿,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그 계획을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원래 기대했던 그 계획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의도했던 계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보완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대안을 선택을 하고 그 대안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그 단계로 넘어갈 때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계획 집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집행하고 그걸 이제 평가하는 문제는 이 좁은 의미에서의 기획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뒤쪽에 가서 후반부의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